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희가 받아본 시니어 관련 뉴스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저도 딱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최첨단 바이오 기술, 금융시장의 어떤 거대한 움직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아주 소소한 일상까지 다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데 쫙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게 바로 그거죠. 단순히 개별 뉴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이 조각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지금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현실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고 또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밑그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정책과 주거 환경의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가 보이더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정말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딱 정조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소득층 어르신께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올해 16개 시군으로 더 확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원받으신 분들의 연령 분포가 더 인상 깊었어요. 80대 이상이 42.1%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현장의 절실함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60, 70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돌봄의 손길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초고령층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채워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공간 자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개념이 여러 기사에 등장했는데 솔직히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이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 그냥 이름만 바꾼 더 비싼 서비스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어시스트 리빙의 핵심은요. 비싸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바로 중간지대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는 조금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처럼 24시간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분들. 딱 그 사이에 계신 분들. 네, 바로 그분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독립된 생활 공간은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식사, 세탁, 청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급대응 같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뷔페처럼 필요한 서비스만 딱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모든 게 다 포함된 패키지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의 주거 모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메우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도 있던데요. 네, 일본의 사코주나 미국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죠.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침 K시니어 주거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도 이 중간지대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를 절대 놓칠 리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시장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금융그룹이 모두 요양, 간병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은 정말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올해 시장 규모만 약 2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까요. 20조요? 와. 자본은 가장 먼저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요양원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계열사가 가진 금융, 보험, 헬스케어 역량을 다 동원해서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거든요. 자산 관리부터 건강 관리, 나중에 상속까지 전부 하나로 묶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20조 원짜리 거대 시장이 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정책이 연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격차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니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기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어쩌면 실버 산업이 아니라 웰시 시니어, 그러니까 부유한 노년층을 위한 산업에 더 가깝죠. 자본은 수익성을 따라가니까요.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시장이 돌보지 못하는 혹은 돌보지 않는 영역을 채워야 할 사회 안전망이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주거 모델이든 금융 상품이든 성공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해결되어야 하잖아요. 바로 건강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가장 희망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치매 정복에 대한 소식들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조기 예측 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조선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었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10년 전에? 그것도 90% 정확도로 예측한다고요? 네, 이건 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수준 아닙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연구 단계지만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특정 단백질 같은 바이오마커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뇌 속의 변화를 미리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아,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싸고 복잡한 뇌영상 촬영이나 뇌척수의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게 상용화된다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식단 조절이나 운동, 약물 치료 같은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예측뿐만 아니라 치료법 개발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 나왔더라고요. KIST 연구팀의 전략인데 저는 이걸 보고 집은 그대로 두고 가구 배치만 바꿔서 새 집처럼 만드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0에서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분자의 구성 요소는 그대로 두고 이걸 입체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 배치만 바꿔서. 배치를 바꿔서요. 네. 치매의 여러 원인 물질, 예를 들면 아밀로이드 베타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동시에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아, 복잡한 질병일수록 그렇게 여러 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게 중요한가 보죠. 물론이죠. 치매의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열쇠로는 모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다중표적 전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 약물의 재발견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은행잎 추출물이요. 아, 그 혈액순환 개선제로 알려진 거요? 네. 그게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초기 단계를 막아준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로 확인된 거죠. 임상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1년 동안 아무도 알츠하이머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네. 비교 그룹은 13.6%나 진행되었죠. 와... 물론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나와요. 어떤 거죠? 바로 저탄고지 식단, 즉 키토제닉 식단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갑자기 왜 나오나 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군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케톤체가 뇌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 원래는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식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발작 억제 원리가 알츠하이머병처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일상적인 식단 조절이 뇌 건강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치매과의 싸움은 정말 최전선에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바로 그 옆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폐렴입니다. 암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다들 그냥 단순 감기려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폐렴은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일주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38도 넘는 고열, 누런 가래, 숨가쁨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런데 기사에서 더 무섭게 느껴졌던 건 이런 뚜렷한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 폐렴은 그냥 기력이 뚝 떨어지거나 입맛이 없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알아채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10년 뒤를 예측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세심한 관심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그 세심한 관심이라는 키워드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정책과 의학 연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변의 진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자료 속 어르신들의 삶에는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았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영하 11도의 한파 속에서 무료 급식을 드시기 위해 40분을 걸어오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였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추위를 뚫고 그 먼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20조 원짜리 웰시 시니어 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실이죠. 경기 불황으로 후원이 줄어들자 무료급식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어르신들이 더 멀리, 더 힘든 길을 나서야만 하는 상황. 시장이 절대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에 구멍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LA 한인 시는 아파트에서 세탁기 단말기가 연달아 도난당했다는 소식. 이게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사의 핵심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소통 전절이었습니다. 아, 그쵸. 외부인 출입이 너무 자유롭고 경비는 특정 시간에만 있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의 부재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의 안전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청량리역에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순찰차로 병원까지 긴급 이송한 이야기. 네, 그 소식도 있었죠. 또 광교산에서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을 소방 헬기가 밤새 수색해서 극적으로 구조한 소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구멍난 곳도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언제 봐도 뭉클해요. 물론 시니어의 삶이 이렇게 돌봄의 대상이나 위기의 순간으로만 그려지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료에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년은 멈춤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죠. 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려니 노안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시니어 바둑 최강자를 가리는 대주배가 개막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국립제천치유의 숲에서 시니어 웰라이프라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숲을 걷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즐기는 모습들이죠. 바로 그 능동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의 정점은 세대 간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소식은 정말 훈훈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상생의 모델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써보면서 배우고 네, 어르신들은 또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젊은 세대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얻고요. 맞아요. 혈압, 맥박제 드리고 같이 스트레칭하고 퍼즐 맞추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한 돌봄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AI와 IoT 기술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요. 아, 네. 그건 존엄한 돌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이나 휴대폰의 움직임 같은 비식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아주 스마트하고 인간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오갔네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10년 뒤 뇌 속을 들여다보는 최첨단 기술에서부터 수십조 원의 돈이 움직이는 거대 자본시장. 그리고 영화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40분을 걷는 그 고된 발걸음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24시간의 뉴스들은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 같아요. 의료와 기술 분야의 혁신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빠르지만 네. 그 눈부신 빛의 바로 옆에는 안전, 공동체,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위협받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죠. 도전과 희망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혁신 기술과 새로운 주거 모델은 대부분 시니어를 위한, 그러니까 for senior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침 한 포럼의 주제가 세대 공존과 상호구조였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단순히 그냥 보호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정말 활발하게 통합되는, 진정으로 시니어와 함께하는 with 시니어 사회를 만들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